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폴의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네. 둘 다 목소리 상태가 네. 좀 메롱하네요. 그쵸?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제니님도 일정이 좀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응. 지금 원래 얼굴이 그렇게 예쁜 얼굴도 아닌데 또 상태가 이래서 더 응. 구독자분들께 죄송한 상태가 됐네요. 아유, 치유제 여러분들도 진짜 지금 시험이 17일 남았잖아요. 네.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너무 아프면 약 먹고 쉴 때는 진짜 화끈하게 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좀 집중력과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네. 네. 잘 먹고 잘 쉬고 네. 시험 끝까지 파이팅. 파이팅 하시기를 네, 자,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서곤충 들어갑니다. 2권 정서곤충. 네. 지금 우리 곤충. 2권 페이지로는 181페이지입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정서곤충에서 곤충의 일반적 특성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곤충은 일단 그 척추동물, 그 우리 동물파트에서 척추동물, 그리고 무척추동물 해서 거의 이제 무척추동물이 곤충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500에서 1000만 종으로 이제 그 종수가 엄청난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곤충 자원에 대해서 인젝트, 리소스, 다양한 용도로 이제 구분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 곤충은 일반적인 척추동물과는 다르게 몸속에 뼈가 없는 대신 피부가 딱딱한 외골격 구조로 되어 있어 단단한 뼈의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곤충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그 다음은 곤충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지며 6개의 다리가 가슴의 3마디에 한 쌍씩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는 각각 한 쌍씩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수많은 난늘이 모여 이루어진 겹눈이 한 쌍 위치하고 있으며 한 쌍의 더듬이가 있다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죠. 네. 곤충이 아까 전 세계적으로 한 500에서 1000만 종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는 이 모든 곤충을 다 곤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곤충 자원은 어떻게 개념을 정해놨냐면 곤충 종들 가운데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로움을 주는 종류들을 우리가 곤충 자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곤충 자원에 대한 개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곤충 종들 가운데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로움을 주는 종류. 우리는 그것을 곤충 자원이라고 한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페이지 이제 182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그 곤충의 탈바꿈 해서 변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의 그림은 호랑나비의 완전 탈바꿈, 오른쪽의 그림은 왕 귀뚜라미의 불완전 탈바꿈, 뭐 네.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뭐가 빠져서 불완전 탈바꿈이 되나요? 네, 우리 번데기 단계 그 과정이 거친다. 네. 그러면은 완전 변태 또는 완전 탈바꿈이라고 하고 번데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 불완전 탈바꿈 또는 불완전 변태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곤충의 한 사리에 대한 이제 표현이 이제 완전 탈바꿈, 불완전 탈바꿈으로 해서 변태 부분이 나오고요. 네, 한사리 과정이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네. 이런 네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번데기가 없이 알, 애벌레, 얼음벌레 그러면 불완전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하면은 완전 탈바꿈입니다. 저 번데기. 번데기가 없으면 완전 탈바꿈이 아닌 거죠. 네. 번데기가 있어야 완전 탈바꿈인 겁니다. 자, 번데기를 기억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정서곤충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죠. 네. 정서곤충의 정의 우리 182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서곤충이란 인간의 심미적 활동인 문학, 예술, 관광, 레저, 취미생활 등 문화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으로 기르며 관찰하는 애완용이나 과학학습용뿐만 아니라 곤충 생태원의 체험 관람용, 지역의 행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 축제와 이벤트용 등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심미적 활동에 해당하는 그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이다 하면
다 곤충자원, 우리 정서곤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성호축은 이제 사람들이 곁에 두고 기르고 관찰하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뭐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을 정서곤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서곤충의 조건이 아래 7개 나오죠. 7가지 나옵니다. 네. 정서곤충의 조건. 네. 1. 위험하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질병이나 감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3.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으면 좋다. 4.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5. 사육법이 알려져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6.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다. 7.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좋다. 네. 이러한 정서곤충을 이용했을 때 또 장점도 네. 잘 정리되어 있네요. 네. 정서곤충 이용의 장점 5가지. 1. 곤충은 생물군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 2. 곤충은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다. 3. 몸집이 큰 대동물에 비해 위험성이 작은 편이다. 4. 곤충은 짧은 기간 내 한 살이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5.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곤충은 이제 그만큼의 공간도 차지하는 부분도 적고 네. 이제 짧은 시간에 한 살이기 때문에 모두 관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종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이제 오감,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도 가능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네, 정서곤충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서곤충의 종류 아주 많습니다. 네. 우리 아까 뭐 체험용, 관람용, 이벤트용 뭐 모든 거 다 정서곤충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 해서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그 어떤 곤충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자리목의 왕잠자리, 어리부채 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사마귀과의 넓적배 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 대벌레, 메뚜기류, 우리벼 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 메뚜기, 여치류, 여치, 긴날개 여치,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벌 귀뚜라미, 방울벌레, 수선우린재루, 장구애비, 개아제비, 물자리류, 소금쟁이류, 뱀자리자리과, 뱀자리류, 유충, 수서딱정벌레,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딱정벌레과, 멋쟁이 딱정벌레, 홍단 딱정벌레, 우리 딱정벌레,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장수풍뎅이과, 웹불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꽃무지과, 사슴풍뎅이, 점박이 꽃무지류, 긴다리 호랑 꽃무지, 꽃무지, 반딧불과의 반딧불과 전종, 거저리과의 아메리카 왕거저리, 갈색거저리, 하늘소류 엄청 많습니다.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중하늘소, 누리하늘소, 어쨌든 하늘소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곤충을 저희 교재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곤충으로 이용되는 곤충 4가지가 네. 저희 교재에 나와 있죠. 네. 네 종은 바로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입니다. 네. 이 곤충들은 이제 델파이 AHP 분석 기법에 이제 활용해서 개발된 종 선발 평가 지표로 이용하면서 이 유통 또는 이제 판매가 가능한 곤충 75개 이 중에서 이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곤충 이제 네. 4가지를 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정서곤충의 특성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우리 정서곤충의 특성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차 문제에서는 이 한 살이 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네, 쓰는 답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아까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 배웠었잖아요. 번데기 과정이 없으면 불완전, 번데기 과정까지 거치면 완전이었는데요.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 중에서 불완전 탈바꿈이 1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왕귀뚜라미. 네,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는 완전 탈바꿈을 하고요. 왕귀뚜라미는 불완전 탈바꿈입니다.
주요 먹이. 네. 왕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전해도 돼요. 그쵸? 아, 돼요? 용서가 됩니까? 네. 왕기뚜라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네, 불안전해도 불안해도 네, 된다. 왕의 권위와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 한 살의 기간이 나왔잖아요. 이제 네. 가장 짧은 게 호랑나비. 네. 화려하게 호랑나비 하다가 제일 빨리 40일 만에 가는 거죠. 화려하게 네, 가네요. 화려하게 40일. 오히려 누에가 45일이에요. 네. 누에가 45일이고 왕기뚜라미가 이제 90일, 장수풍뎅이가 180일 네. 해가지고 이 중에서 특징적인 게 노인이 지금 이제 네 종류 다 적용 대상인데 네. 한 가지만 지금 대상이 안 돼요. 장수풍뎅이는 아동만. 네. 네, 노인은 적용 대상이라고 적용 나와 대상이 있네요. 아니라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왕기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을 대표하는 소리곤충. 소리곤충이라고 해서 이게 또 암컷이 날개를 비며내는 소리다라고 해서 객관식으로도 나왔어요. 바꿔서 네, 네, 나옵니다. 수컷이 날개를 비벼내는 소리. 그래서 마음에 뭐 안정을 찾고 옛 추억을 회상하는 곤충 자원. 그래서 소리 곤충 자원 이렇게도 말하는 게 왕기뚜라미죠. 네. 네, 생태적인 특성은 이제 아까 왕기뚜라미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약간 불안전해도 된다고 왕이니까. 네. 그래서 알, 애벌레, 얼음벌레 이렇게 약충에서 성충으로 성장하는 불완전 탈바충 곤충. 그래서 네. 땅속에서 알 상태로 6, 7개월을 보내고 봄에 부화하는데 얼음벌레는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출현하죠. 네. 가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이게 곤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몸집이 왕귀뚜라미는 20에서 26mm 정도로 귀뚜라미 무리 중에서 비교적 큰 편입니다. 그래서 왕귀뚜라미가 붙었나 봐요. 네. 몸 색깔은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머리는 크고 검으며 겹눈 위로 흰색 띠무늬를 가져서 눈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왕귀뚜라미는요, 네. 수컷만 우는 소리를 낸대요. 수컷만. 네, 아까 수컷이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네.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컷만 우는 소리를 냅니다. 수컷의 앞날개 안쪽에 굴곡이 있어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내는데 주로 암컷을 찾거나 자신의 존재를 표시하고 영역 다툼을 할 때 소리를 냅니다. 네. 우리 왕귀뚜라미 애벌레는 색이 검고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흰 띠가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는 산란관이 보이기 때문에 암수 구분이 가능해요. 알은 3mm 가량의 길쭉한 모양으로 알로 지내는 기간은 자연 상태에서 6에서 7개월이지만 네. 알을 인공적으로 저온 저장해서 2,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애벌레로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왕귀뚜라미의 특징이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명은 왕귀뚜라미고 분류적 위치는 메뚜기목 귀뚜라미과, 크기는 20에서 26mm이며 귀뚜라미류 중에서 비교적 큰 편이다. 분포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육 조건은 이제 왕귀뚜라미 같은 경우 실내 온도 25도,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50%. 이제 광주기는 24시간 밝게 하는 것보다는 1일 중 16시간만 밝게 해서 네. 사육하는 환경이고요.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30도에서 이제 15일간 사육 후에 이제 25소시로 이제 옮겨서 사육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대량 사육 시 어분과 밀기울을 이제 1대3 비율로 이제 섞어가지고 공급을 해줍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무당근 채소를 썰어서 넣어주지만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소규모로 키울 때는 이제 잡식성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빵, 뭐 과자, 삶은 달걀, 채소류 같은 이제 물고기 사료도 먹이로 이제 대체 가능합니다. 네. 잡식성이니까 아주 편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얼음벌레로 성장하게 되면 먹이와 이제 채소는 애벌레 시기와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데요. 자연에서는 땅속에 산란을 하지만 이제 실내 사육에서는 짝짓기 후 산란할 장소로 이제 플로랄 폼을 이제 육면체 이제 3 곱하기 3 곱하기 9cm로 잘라서 사육통에 넣어 줘야 됩니다. 네. 이제 산란받은 이제 플로랄 이제 폼은 2주간 상온 이제 25도에서 보관한 후 10도씨로 이제 2달간 저온 저장을 해가지고 저온 저장 후 25도에서 한 20일에서 30일간 보관하면
애벌레로 이제 부화가 되는 겁니다. 네, 사육 시 주의사항에 나와 있죠. 네. 왕귀뚜라미 사육 시 사유통 안에 수컷만 키울 경우 서로 영역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암컷을 적정 비율로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암컷 3마리에 수컷 4마리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암수 3대 네, 4. 3대 4. 네. 수컷이 1마리 더 많네요. 그렇네요. 이제 왕귀뚜라미 치유 프로그램 이제 적용 사례로 해서 곤충에게 먹이를 주고 이제 돌보는 활동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왕귀뚜라미 이 세부 프로그램 개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대구랑 이제 고창군에서 했던 네.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호랑나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호랑나비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네,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나비목의 한 종류죠. 네. 네, 우리 민속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곤충이 호랑나비입니다. 그렇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생애 주기의 한 살이 과정을 모두 거치기 때문에 나비의 전 생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며칠간 살죠. 네, 호랑나비는 우리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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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짧다고 했었죠. 네. 화려하게 아까 살다 간다. 그래서 40일. 네. 우리 애벌레 시기에는 겉모습이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단계를 지나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 단계로 성장하는 변화무쌍한 모습과 냄새뿔을 이용한 자기 보호 활동 등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먹이 식물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해서 치유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호랑나비에서는 의태 행동, 보호색, 냄새뿔 네.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생태적 특성. 네. 네. 호랑나비 당연히 완전 완전 변태. 완전 변태로 알, 애벌레 유충, 이제 번데기, 어른벌레 이제 성충으로 완전 탈바꿈하는 완벽 그 자체며 네. 1년에 2회 발생하면 이제 3에서 10월 사이에 나타납니다. 호랑나비는 이제 봄형과 여름형이 존재하는데요. 봄형은 겨울을 월동하고 나온 개체로 이제 크기가 작지만 색채감이 오밀조밀하고 여름형은 봄형 개체들이 낳은 알이 성장한 것으로 크기가 크고 무늬가 짙은 편입니다. 네. 이제 호랑나비 애벌레는 5령까지 존재를 하고요. 이제 4령까지는 검은색 몸에 흰띠를 두른 듯한 무늬를 가지면서 4령까지의 모습은 새똥과 유사한 모양을 보이다가 이제 5령에서 몸색까지 이제 초록 색깔로 완전히 바뀌고 아까 말했던 냄새뿔이라는 이제 방어기작을 이제 애벌레 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냄새뿔은 1령 시기부터 내밀어 적을 쫓는데 사용을 합니다. 네. 먹이를 충분히 먹은 오령 애벌레는 이제 주변의 지형 지물로 이용해서 은신하고 씨를 내어 몸을 고정한 다음 번데기가 돼서 번데기로 지내는 기간 한 10일 정도입니다. 네. 그럼 호랑나비의 특징, 국명은 호랑나비, 분류적 위치 나비목 호랑나비과, 크기 날개를 편 길이가 105mm로 대형종에 속합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아무르 지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육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호랑나비는 실내 온도가 25에서 28도씨, 상대 습도 50%, 광 주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14시간을 밝게 해서 사육합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왕귀뚜라미는 16시간, 네, 우리 호랑나비는 14시간, 애벌레의 먹이식물은 운양과 식물 가운데 루타를 화분에 키워 호랑나비 알을 붙여 사육하는데 4, 5령이 되어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면 먹이가 부족해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화분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번데기 시기에는 애벌레 시기의 사육 조건과 동일하지만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10일 정도가 지나면 어른벌레인 호랑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월동 번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에서 3령 애벌레는 18도씨 조건에서 명기, 그러니까 밝을 때를 말하는 거죠. 명기 9시간, 암기 어두울 때 15시간으로 사육하여 번데기를 만들어 일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간 저장이 가능하고요. 저온 저장 후 상온에 보관하면 약 10일 후에 우화합니다.
그래서 어른벌레는 애벌레와 달리 꿀을 빨아먹기 때문에 충분한 흡미를 공급해야 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꽃이 없다. 그러면 10% 꿀물, 그러니까 꿀 1, 물 9, 1대9, 꿀과 물을 1대9 비율을 이용해서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100개 내외의 알을 산란하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서는 짝짓기를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랑나비의 사육 시 주의사항 읽어보겠습니다. 호랑나비의 천적으로는 기생벌, 기생파리 이게 대표적인데 오령 애벌레 시기에 감염되어 번데기가 되었을 때 구멍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외에서는 매우 촘촘한 망을 이용하여 호랑나비 애벌레를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호랑나비 치유 프로그램 이제 적용 사례로 이제 호랑나비와 함께 날자라는 치유 프로그램 이제 매뉴얼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 누에 들어가겠습니다. 누에는 누워있는 벌레라는 말이 이제 변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옛날엔 이제 천충이라고 불렸는데 인간을 위하여 하늘이 내려준 귀한 곤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게 이제 누에인 거죠. 누에는 외연적으로 이제 하얀색의 움직임도 느리고 촉감이 비닷처럼 부드러워서 애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제 누에치기를 경험한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나는 소리가 마치 이제 비가 내리는 소와 같다는 그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서 치유 목적으로도 어르신들 활용으로 해서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생태적 특성에 있어서 이제 위에 왕귀뚜라미나 이제 호랑나비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요. 이제 누에는 동일하게 왕귀뚜라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완전 탈바꿈이었죠. 네, 알, 그래서 애벌레, 이제 유충, 그 번데기, 어른벌레, 이제 성충으로 성장을 해서, 누에는 한 살이가 45일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긴 또 약 40일이라고 또, 네. 40일을 한 살이로 사는 곤충이라고 또 책에는 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네, 참 어떤 약 걸로 40일이니까 45일도 맞는 네. 걸로, 네. 그렇게 기억하면 일단은 좋겠네요. 호랑나비가 제일 짧은 걸로. 네. 네, 이제 누에는 이제 뽕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뽕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봄에 알에서 이제 깨어납니다. 그래서 알에서 막 깨어나온 이제 개미 누에는 일령이라 하고 3일 정도 뽕잎을 먹고 나면 이제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잠을 잔 뒤에 허물을 벗어서 이렇게 4번 허물을 벗고 나면 오령이 되는데, 이때는 뽕잎을 많이 먹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보다 한 10,000배 정도, 태어났을 때보다 10,000배 정도 몸이 자랍니다. 그래서 애벌레 몸마디 등 쪽에는 반문이 있는데, 제 2마디에 있는 것을 안상문, 제 5마디에 있는 것을 반월문, 제 8마디에 있는 것을 성상문이라고 하고요. 제 11마디 등 쪽에는 조그마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꼬리뿔, 네, 꼬리뿔이라고 합니다. 누에는 이제 실을 뽑는 대표적인 곤충으로 이제 몸 내부 소화관의 양 측면에 실샘이 한 쌍으로 이제 존재하는데요. 누에는 뽕잎만 먹기 때문에 뽕잎이 충분히 있을 때 사육하는 것이 좋겠죠. 네. 꼬치가 뽕잎만 먹기 때문에. 뽕잎만. 네, 꼬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1500m 내외의 실을 뽑아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되는데 약 일주일이 지나면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와 짝짓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누에 이제 일령 시기에는 습도가 약간 온도랑 습도가 아까 호랑나비나 왕귀뚜라미랑은 조금 달라요. 온도 같은 경우 이제 왕귀뚜라미 25도, 호랑나비는 25도에서 28도. 였는데 지금 누에 같은 경우는 26도에서 뭐 27도. 네. 상대 습도는 이제 귀뚜라미나 호랑나비는 50%였어요. 근데 네. 지금 누에는 습도가 90%. 90%네요. 고온 다습. 네, 네, 조건이 고온 다습. 네, 그 조건이 좋고 다음령으로 탈피를 할수록 이제 온도는 1도씩, 습도는 5%씩 낮추어 이제 점점 다음령 넘어갈 때마다 1도씩 습도 5% 낮추어서 이제 사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애누에는 1령에서 3령 시기를 말하면 이제 약 11일이 소요됩니다. 애누의 시기에 냉습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먹이인 뽕잎은 누에 크기 한 두세 배 크기로 이제 잘라서 공급하며 잎이 마르지 않게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누에는 이제 깨끗한 환경에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리 이제 똥가리 같은 거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때 누에를 손으로 이제 직접 옮기는 것보다 애누에가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망을 덮고 그 위로 뽕잎을 올려놓아 누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큰 누에는 사령과 오령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령 누에는 뽕잎을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뽕잎을 가진 채로 가지 채로 공급하는 것이 네. 수월합니다. 아까 만배의 먹이를 먹는다고 그랬죠? 몸이 자란다고 그랬죠? 맞아요. 오령 때. 오령 때. 네. 그래서 굉장히 크는 급성장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도 해서요. 약간 어두운 곳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에 사육통에 이제 지피나 임나무 따위로 이제 만든 섭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아 어두운 곳에 놓으면 고치를 짓고 이제 버떼기 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치를 지을 때는 온도는 한 23도, 그리고 습도는 70%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고치를 짓고 이제 약 15일 후에 얼음벌레를 우아하면 이제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얼음벌레인 이제 나방이 되면 바로 짝짓기 하는데 산란수는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네요. 네. 사육시 주의사항 읽어볼까요? 네. 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진 곳에서 사육해야 하며 먹이로 주는 뽕잎은 시들지 않게 냉장고에 채소칸에 보관한다. 령이 바뀌기 전 애벌레가 잠을 잘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누에 특징, 국명 누에 나방, 분류적 위치 나비목 누에 나방과 크기, 날개를 편 길이는 30에서 50mm 정도 됩니다. 수컷이 일반적으로 그런 크기입니다. 분포 일본종, 중국종, 유럽종, 열대종, 한국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에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 누에와 함께 놀자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용 사례가 있는데요.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장수풍뎅이 들어갑니다. 네, 네 번째 장수풍뎅이. 일반적으로 우리 이 장수풍뎅이도 완전 변태죠. 완전 변태.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변태,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장수풍뎅이는 아이들이 키우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대상자의 아동이 장수풍뎅이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우리 1년에 1회 발생하고요. 5월에서 8월경에 얼음벌레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은 흑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며 단단한 느낌이 든다. 수컷은 이마와 앞가슴 등판에 뿔이 나 있는데 그 끝이 사슬뿔처럼 갈라졌습니다. 근데 암컷은요, 광택이 없고 앞가슴 등판 한가운데 세로로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암컷의 앞가슴 등판에 뿔이 나 있다 이렇게 날 수 있는데요. 수컷이 이마하고 앞가슴 등판에 뿔이 나 있는 거고 암컷은 앞가슴 등판 한가운데에 세로로 홈이 있습니다. 얼음벌레는 야행성으로 밤에 참나무 진에 날아와 수컷끼리 자리 다툼을 하는 등 매우 활동적이지만 낮에는 나무 뿌리 근처의 낙엽 아래나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쉽니다. 암컷은 부엽토 속에서 흙을 다져서 산란하는 특성이 있는데 한 마리당 50에서 15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로 지나는 기간은 5에서 11개월인데 3년까지 존재하며 이 시기에는 암수 구별이 가능합니다. 번데기 기간은 약 2에서 3주 정도, 얼음벌레 기간은 3개월 정도. 알은 10에서 15일이 지나면 유충으로 부화하고 유충은 야생에서 부엽토를 먹으며 성장하고 인공적으로 실내 사육 시 참나무 발효 톱밥을 먹습니다. 네, 지금 이제 누에 같은 경우 지금 장수풍뎅이는 최고 이제 3년까지라고 했는데 방금 했던 누에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까지 해서 1만 배 성장한다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사육 조건 한번 볼까요? 네, 장수풍뎅이는 실내 온도 25도, 상대 습도 50%. 우리 조금 전에 누에가 고온 가습이었고 나머지 곤충들은 되게 좀 비슷해요, 그렇죠? 50%. 네, 50% 상대 습도. 톱밥 수분 함량이 60%. 광주기는 24시간 중에 8시간만 밝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야행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시간은 밝게 해주고 16시간은 어둡게 사육을 한다.
비교적 성격이 온순하여 많은 개체를 함께 키워도 상관이 없으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충병을 이용해 한 마리씩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갓 산란한 알은 백색의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의 원형으로 바뀌고 크기 또한 증가합니다. 1년 기간은 14일, 2령은 18일, 3령은 117일로 3령으로 지내는 기간이 가장 길면서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사육통의 분변이 3분의 1 이상 차게 되면 분변만 걷어내고 새로운 톱밥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네, 3령이 가장 네. 기간이 기네요. 네, 가장 기네요. 1령일 때는 14일, 2령일 때는 18일, 3령일 때는 117일. 그래서 똥도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그렇겠죠. 많이 싼다고. 네, 네. 분변이 3분의 1 이상 차게 되면 분변만 걷어내야 된다고 나오네요. 네. 네. 애벌레가 톱밥 속에서 번데기방을 만드는 번데기가 되는데 이 네. 시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여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고 눈으로만 관찰합니다. 어른벌레가 되면 암수 한 쌍을 사육통 한 6리터 정도 사육통에 넣으면 1주 내로 교미를 한대요. 네. 그래서 교미 후에 약 3주가 지나면 암컷이 산란을 하게 되는데 톱밥의 수분 함량이 60에서 70%일 때 가장 많이 산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른벌레 먹이, 곤충용 젤리 가장 많이 쓰죠. 그렇죠. 네, 톱밥, 곤충용 젤리 이런 거. 또한 네. 장수풍뎅이는 뒤집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잡고 움직일 수 있는 놀이목을 추가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 암수를 그 사육통에 같이 넣으면은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교미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3주, 삼주가 바로 지날 3주 때 후에 또 산란을 하고 산란하고. 이제 60, 70%일 때 네. 수분 함량이 또 60, 70%가 맞춰져야지 가장 많이 산란을 한다는 게. 그리고 놀이목, 네, 꼭 놀이목도 넣어줘야 된다. 네, 움직여야 잘못하면 되니까 못 일어날 수 있다. 인내켜야 되니까 스스로. 네. 근데 이제 또 사육시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이 발효톱밥. 발효됐기 때문에 이제 네, 날파리가 날파리가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장수풍뎅이의 생육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좋지 네. 않기 때문에 톱밥을 햇볕에 말려주거나 네.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등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수풍뎅이의 특징, 국명은 장수풍뎅이, 분류적 위치, 딱정벌레목 장수풍뎅이과, 크기, 몸 길이는 35에서 55mm로 우리나라 풍뎅이 중에서 제일 큽니다. 분포,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수어 곤충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제 우리 이 동물 곤충 자원의 치유 효과와 연구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네, 우리 동물 곤충 자원의 치유 효과와 연구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동물 자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이거부터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치유농 네. 현장에서 동물은 이제 식물 자원도 그만큼의 이제 효과를 주겠지만 이제 치료를 위한 어떤 사회적 윤활제, 어떤 네.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감정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네. 치유농 대상자에 따라서 적합한 동물을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동물 자원이 식물 자원과 다르게 또 동물 자원만의 차별성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동물을 활용한 치유 농업은 대상자들에게 강요되지 않은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고 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다른 대체 요법들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농작의 자원을 활용해서 대상자의 치료에 적용하는 치유농업 분야에서 동물뿐 아니라 농장의 조경식물이나 꽃과 같은 여러 가지 구성 매체들이 대상자의 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 동물과의 접촉, 특히나 이 동물과의 접촉과 만남 활동이 네. 대상자들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동물은 대상자의 신체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쵸. 체온이 있잖아요. 네, 그죠? 따뜻하고 네. 촉감이 이제 네.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신체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 형태를 촉진하고 사료를 주고 돌보는 것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서 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농장 동물을 활용한 치유 농업에 적합한 대상자 그룹으로는
정신분열, 네. 우울증, 성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과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이 동물들의 이제 역할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총 네. 4가지가 있어요. 네. 네,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그리고 신뢰감 향상, 감정의 네. 촉진제, 그리고 부드러운 환경 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은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은 대화를 이제 시작하거나 어떤 이어주는 역할이 돼서 이제 잔물결 효과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이제 신뢰감을 증진시킨다라고 네. 이제 어커인가요? 어커? 예, 네. 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신뢰감 향상 부분은 레빈슨 이제 행동장애 어린이 치료 초기에 이제 반려동물 이 동행이 질병 상담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치료사랑 이제 연장 역할, 이제 초기 만남 때 뭔가 긴장을 완화시키고 치료 환경 자체를 조금 부드러운 감정으로 네. 이렇게 만들게 해주는 내용이 이제 신뢰감 네. 향상에 쓰여 있습니다. 감정의 촉진 이제 부분에는 개인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제 웃음이나 즐거움, 이제 이 웃음에서 슬픔까지 모든 감정을 이제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과 즐거움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2가지 구성 요소가 돼서 이제 활동 소재 동물들은 유대 관계를 증가시키면서 즐거움과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게 감정의 촉진제 역할. 역할입니다. 네, 부드러운 이제 4번째 부드러운 환경 제공은 이제 치유 진행을 할 때 임상 공간 자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치유 시설이 얼마만큼 편안한 환경으로 되길 이제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치유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이제 내부 역학에만 초점에 맞출 뿐이지 아니라 그 임상 공간, 그러니까 가벼운 뭐 음악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뭐 물고기가 조화롭게 헤엄치는 것만 봐도 뭐 마음이 약간 느긋해진다든지 이제 동물의 역할이 이렇게 4가지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동물의 역할을 또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우리 대상자에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또 병원 환자,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아동들에게 특히 동물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네. 이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동물의 역할을 보면요. 반려동물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려동물의 이 효과, 이게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 특히 아동들은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쵸. 있는 나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네. 충분히 그래서 우리 아동은 근면, 네. 성실함 배울 나이고 초등학생 시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네. 근면 사랑받고 성실을 있다. 배울 그 발달 단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동 같은 경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근면함과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동물, 반려동물의 존재가 신뢰를 배우는 데 도움도 주고요. 또 책임감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내가 돌보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신뢰와 책임감을 발전시키는 데 특히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네. 또 반려동물은요. 네. 어린이들이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대요. 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가 네. 공감 능력 및 자존감과 사회적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네.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네. 반려동물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권유를 한다고 해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청소년 한번 살펴볼까요?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 형성, 무조건 자아 정체감 정체성. 형성, 그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자아 정체감 형성의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살펴보니, 네, 이 시기 동안 10대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변화를 겪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 깨지기가 매우 쉬운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년 대상으로 동물들이 어떤 효과가 있나 해봤더니요. 이 편안함을 느낀대요. 동물과 네.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또 그런 편안함을 느끼니까 마음의 벽을 허물기 네, 쉬울 쉽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네. 또 10대들은 어른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통해서 안정감을 받음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10대가 있는 가족에게 특히 반려동물을 네. 키워라. 네. 네. 그 키우는 그렇게 것을 이제 고려해봐라. 나오죠. 네. 네.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이제 성인 네. 단계에서는 이제 신체적 건강, 그리고 삶의 의욕, 이제 성인 때는 이제 건강, 결과적으로 그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보는 관점이 네. 가장 크고요. 저희가 성인이니까 그쵸. 화 와닿네요. 네. 네. 건강과 네, 또 삶의 의욕 이런 네. 것과 연결이 된다. 노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합대 절망감. 통합대 절망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시기라서. 긍정적인 어떤 그 관계 확보라든지 노인 대상자의 이제 가치 네. 강화라든지 인지 능력 그리고 외로움 막 고독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리면서 노인과 이제 어린이의 이제 사회적 접근이 용이해서 낯선 사람과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까지도 가능하고 또 이제 게다가 반려동물과 이제 산책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신체적 건강 아까 성인기 네. 때 그 건강과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 환자에서는 보통 이제 환자 같은 경우 병원 내 환경에서 동물과의 관계는 되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그 환자들은 서로 이제 약화된 자기 의사소통 그리고 무력한 대처라든지 육체적인 제한, 자아 개념 그리고 감각 지각의 이제 변경, 사회적 교류 단절 막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동물과 이제 교감에서 이제 언어 장애, 기억력 장애 그리고 운동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이제 환자들의 관심을 여러 곳으로 이제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픈 것도 이제 통증, 근심, 과다 활동이라든지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네. 하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은 다른 사람에게 덜 아픈 것처럼 보이게 약간 이제 방문자와의 사회적 교류를 좀 더 네.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동물하고 같이 동물을 있는 더 걸 많이 보면은. 보게 되는 거죠. 그래, 같이 네. 있으면 뭔가 건강해 보이고 환자가 네. 동물하고 같이 있으면은 예, 그런 부분도 자의식이 강한 환자에게도 이제 유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물 자원과 치유 효과 이제 기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물 자원의 작용 원리 보겠습니다. 이 동물과의 교감 활동이 대상자의 스트레스도 감소시키고 이완 반응도 유도해주고 이러한 일련의 반응으로 의료적 이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실제 신체적으로나 심리정서적인 의료적인 부분도 이점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향상되는 효과 이 자존감 향상과 행복감 향상 등의 이러한 정신 건강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작용 원리를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1번. 동물이 주는 동반감과 심리적 안정 효과는 대상자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혈관의 이완을 유도하여 혈압 감소, 심박수 감소와 같은 의료적 이점을 유도하고 심리적 이점 또한 얻을 수 있다. 2. 동물은 자연의 일부라 사람과의 유대감이 강하고 만지고 쓰다듬기에 좋아 접촉 자극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동반감 촉진, 대상 돌봄 촉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의 개선, 사회성 향상 및 자존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교감이 증가하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 통합감 향상, 대인기술의 향상, 대처 능력의 향상, 인지 능력 개선, 감정적 이점,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동물과의 즐거운 놀이 활동은 대상자에게 불안 감소, 자기 강화 증가, 통증의 경감, 정신문제 감소, 집중력 증가, 감정 조정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명 연장과 혈압의 감소, 혈중 지질의 감소 및 스트레스 감소,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의 증가, 스트레스 관련 지표 코티졸 호르몬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동물과의 교감 활동은 대상자의 운동 촉진 향상, 돌봄 제공을 통해 유용감의 증가, 사회활동과 대인관계 향상, 소외감을 감소시키며
노인의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 자살률 감소, 정신질환 개선, 신체 기능 향상, 우울증 개선에 기여합니다. 7. 동물 교감 활동에 의한 의료적 이점으로 입원 환자의 혈압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생존율의 증가, 고독감 개선, 약물 처방의 감소, 신체 상태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은 위에서 대상별로 이렇게 다 살펴봤던 내용을 잘 정리돼서 종합해 놓은 거니까 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자원 작용 원리 7가지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다음은 동물자원의 이제 치유 효과로 해서 신인심사. 신인심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신체적, 인지적, 심리정서적, 이제 사회적 효과로 해서 이제 위에 나왔던 말들도 있는데요. 이제 신체적 효과로는 이제 호르몬 이 변화가 되죠. 이제 옥시토신, 도파민, 프롤락틴, 페니르탈라민, 베타엔돌핀 뭐 이런 감정에 이로운 이제 신경화학 물질 같이 이제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신뢰 향상, 공격성 감소, 공포와 걱정이나 감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근육의 운동과 발달 이 부분이 이제 동물한테 이제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뒷질도 해야 되고 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동이나 노약자나 뭐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이제 중대형 동물과도 교감 활동을 통해서 대근육도 발달하면서 이제 신체적인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완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와 긴장 완화가 유도돼서 혈압 강화, 심박수 감소, 호흡수 감소 같은 이완 반응의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면서 접촉하면서 이제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접촉하면서 터치 인 이프라고 해서 베네핏 오브 터치라고 해서 접촉 이점 그리고 동물과 이제 교감을 통해서 환자들이 이제 고통스럽고 아픈 부분에 어떤 통증 감소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통제, 약물 처치 이제 필요성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는 통증 감소 효과도 이제 신체적 효과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동물자원 치유 효과의 신체적 효과의 내용 중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접촉 이점. 통증 감소 효과까지 살펴봤죠. 그럼 인지적 효과 한번 볼까요? 인지적 효과는 언어 발달 향상. 동물과 함께하는 활동 중에서 동물과 말을 해요. 듣지도 못하는데도 저희도 그렇죠. 뭔가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휘 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동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사회성 향상과 대인관계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아동이나 우울증 등을 갖고 있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기억력 향상. 동물과의 교감 활동이 대상자들을 인지적으로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밥을 줬나? 밥을 줬나 안 줬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동물과 활동을 하면서 인지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맞아요. 동물의 이름도 불러야 되죠. 그렇죠. 이름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체 부위 말하기 이거 등과 같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 관리도 또한 있잖아요. 먹이 주기, 손질하기, 목욕시키기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억력이 향상되고 노인성 치매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회상기에도 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회상기에 제공해 주는데요. 동물과의 교감 활동이 어린 시절 추억과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소재의 제공과 동기 제공. 그래서 기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교육 효과도 있죠.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라든지 감정, 이 현상 이제 공감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동물에 대한 대상자 교육하는 것이 이게 또 다른 교육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효과 4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심리정서적 효과가 있죠? 그래서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 동물에게 말을 해도 절대 얘는 다른 데 가서 말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죠. 믿음이 비밀 있죠. 보장에 대한 신뢰 그래서 아주 비밀 보장에 대한 강력합니다. 신뢰.
또 과제 수행을 통한 성취감 획득. 그래서 네. 우리 동물과의 상호작용 음. 프로그램에 관리하고 먹이주고 빗질하기 등의 다양한 과제들이 주어지잖아요. 그쵸. 예, 그것을 잘 수행해 nem으로써 네.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맞아요. 해준다. 우리 강아지 이제 귀 청소해주면 네. 내 귀가 시원해진 것 시원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과제 받죠. 수행한 성취감 획득이 예, 생깁니다. 뭐 먹이주고 앉아, 서, 뭐 이런 네. 거 하면서도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기술의 효과도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 활동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 기술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네. 또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향상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체온도 느껴지죠. 또 감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을 보살피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양육의 기회를 주죠. 돌봄. 그래서 양육성을 높여주고 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소중하고 책임감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해줘요.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동이나 부모의 학대,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 존중감, 또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 살아있는 동물과의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또 기분 개선과 흥미 유발을 또 줄 수 있습니다. 네. 동물은 특히 반려동물들은요. 네. 사람을 잘 따르고 그럼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동물과 함께 하게 되면 분위기를 바꿔주게 돼서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에는 애기들 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다 동물 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현실 생활에서 표출할 수 없었던 불만, 분노, 슬픔 이러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동물과의 놀이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표현하고 그냥.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안정감도 제공해 줍니다. 단순히 함께 할 수 있는 동물의 존재로부터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의 존재로부터 참여자는 마음의 여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쁜 동물, 뭐 신기한 네. 동물, 귀여운 동물, 네.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네. 대상자를 감격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네. 쓰다듬게 되죠. 그쵸. 신체전 접촉을 하게 되죠. 같이 산책하죠. 음. 이러한 또 놀이도 할 수 있죠. 던지면 받아오고 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자연스럽게 갖게 네.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리 정서적 효과인 네.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 이제 6가지도 네. 네. 각각 하나하나씩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사회적 효과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지지 제공을 한다. 이제 대상자가 이제 표현하는 이제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에 동물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손 하면 뭐 손을 쥔다든지. 내밀고. 네. 그럼 이제 그 사회적 표현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얘가 나한테 손을 줬구나 하면서 사회적 네. 지지를 뭔가 제공받는 맞아요. 것 같은 사회적 지지 제공. 자신의 이름을 이제 네. 인지하는 반려동물은 이름 부르면 또 와서 막 하고 네. 반응을 하죠. 이리 와. 이렇게 네. 네.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 향상. 그래서 동물들과 이제 접촉을 하면요, 직선적이면 구성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동물들의 그 행동을 이해하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이제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좀 더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 기술 향상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존재이기, 존재이기 사회적 때문에 동물이죠. 네,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고 말하고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제 동물과의 이제 대화는 비밀이 아까 보장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충분히 비판받지 않습니다. 네.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람을 기피하지만 이제 동물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개방, 자기 수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물은 어떤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상담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과 이제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조건 없는 사람과 친화력을 습득해서 동물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성별이나 어떤 생활 수준, 외모라든지 장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제 네. 비판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동물은 수용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친화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공동체 의식, 향상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면서 서로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하죠. 네. 너는 밥을 주고 너는 똥을 세우고 네. 너는 산책을 시키고 너는 목욕을 시키고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서로 권리를 존중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이제 공동체 의식도 향상될 수 있는 거죠. 네. 가정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서로 이제 각자 따로 노는 따로 국밥처럼 네. 다니다가도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반려견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집이 뭔가 화목해지고 네. 화합이 되는 이런 신기한 일이 네. 발생되는데 그게 약간 방문을 이제 이런 닫아놨던 청소년들도 네, 문을 열고 문짝을 네.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공동체 의식, 네. 사회적 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의 제공이라고 해서 도움, 기빙이라고 동물 교감 치유 프로그램의 진행 동안 일어난 상황으로 대상자가 동물에게 이제 목욕이나 먹이 주기 같은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수혜 대상인 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그 자체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대상자의 건강을 이제 향상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동물에게 존중감을 가지고 이제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감과 친절을 가지고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동물교감 치유 활동은 참여자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및 친절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제공이 사회적 효과까지 네. 말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최종 한번 내용 정리해서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4가지 효과 있었어요. 신인, 심사. 그래서 신체적 효과로는 뭐뭐 네. 있었냐면 호르몬 변화, 네. 근육의 운동과 발달, 이완 반응, 접촉 이점,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다 기억나시나요? 네. 인지적 효과. 네, 인지적 효과로는 언어 발달 향상, 기억력 향상, 회상 기회 제공, 교육 효과. 네. 네, 심리 정서적 효과는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 과제 수행을 통한 성취감 획득,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기술,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향상, 기분 개선과 흥미 유발, 안정감 제공. 자, 마지막 사회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로는 사회적 지지 제공,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 향상, 이해심.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기술 향상, 네.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 습득, 공동체 의식 향상, 도움의 제공. 까지가 네. 네, 동물자원 치유효과 네. 신심사 다 외우셨어야 되는데. 심리정서적 사회적 효과 네. 또 1차까지 1차에서 한번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아닌 것은 했을 때 네. 고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야 됩니다.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자원의 이론과 연구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농장동물은 이제 대상자의 신체적 안정 상태를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완축시키고 자기 효능감 향상 등의 이점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점에 대해서 인지 이론, 애착 이론, 자연 친화설 학습 이론 등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긍정적인 치유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동물자원의 유익성에 대한 가설이 있죠. 네. 네. 이 농장동물을 활용한 동물교감 중재 효과, 네. 이것은 이 3가지 가설로 그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 동물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된 사람들의 상태를 경감시켜 주거나 신체적 안정 상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수터, 그쵸? 네. 수터와 밀러의 연구에서 메타 분석을 통해서 동물교감 치유 활동이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연구 분석 결과 동물교감 치유 활동이 우울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니머하고 런다하 이는 더 심도 있는 메타 분석을 실시했대요. 그래서 동물교감 치유 활동 관련해 49개 연구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포함해서 수행했더니 동물교감 치유 활동이 대상자들의 의료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자폐증, 행동 문제, 네. 감정적 문제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네. 자, 둘째,
동물은 사람의 사회적 상호 반응의 중재자로서 적합하며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대상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 재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가 조직 간의 상호 의무와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존중되고 있으며 자신이 가치 있다는 개인적 믿음을 제공하죠. 또한 치유농업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 네. 동물은 대상자에게 자기 자기 효능감을 효능감. 제공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대상자가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달성하고 주어진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네.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소인데 네. 동물교감 치유 활동은 프로그램 동안에 대상자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 향상은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동물을 활용한 네, 이런 농장동물 교감 활동은 네. 프로그램 동안에 대상자들의 능력에 맞추어 사료 주기, 빗질하기, 축사 청소. 청소. 네, 우리 제이님 농장에 아주 딱 맞는 활동이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을 제공함으로써 네. 대상자들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동물자원의 유익성에 대한 가설 세 네. 가지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동물자원 활용 이론 4가지가 있어요. 네. 네, 인지이론, 애착이론, 자연 친화설, 학습 이론 해가지고 네. 동물 교감 치유 효과에 대한 학술적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중 설명하는 동물 교감 치유 효과에 대한 학술적 이론은 무엇인가요? 라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이론. 인지이론, 동물과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동물 돌보기 등의 작업을 통하여 한때 두려움을 느끼고 머뭇거리게 했던 생각들을 바꾸면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 효능감 증가와 인지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애착이론. 본성으로 어머니와 강한 애착을 갖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문제 대상자들에게 동물과의 유대 형성을 경험을 통하여 건전한 애착의 경험을 갖게 하고 주변 대상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애정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발달된 사회적 유대로 확장할 수 있다. 자연 친화론.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고 동물 또한 자연의 일부라 양자 간에는 자연스러운 친화에 의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들은 동물과의 접촉을 통하여 강한 유대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대감이 대상자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유도한다. 학습 이론. 대상자는 동물을 돌보는 활동을 통하여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자존감 향상 및 자기 효능감 향상과 자기 지지가 높아진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주 2차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죠. 기억니은 디귿리을 네. 구멍 뚫어서 또 2차에도 나올 수도 써 있어요. 넣는 걸로 약수령으로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 애착, 자연 친화, 학습. 그래서 네. 4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또 네. 곤충 자원의 치유적 효과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곤충자원 치유가 봐야죠. 네, 이제 카플란이 이제 자연환경 노출, 응시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으나 이제 경험 관찰할 때 치유 효과가 더 네. 크다라고 이제 카프란. 네, 이따 네. 배경이론에서 또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서 곤충의 핵심 활동으로 해서 이제 살아있는 곤충을 이제 키우면서 양육 경험을 하면은 이제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 성취감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네. 아까 했던 신인, 신사 해가지고 신체적, 심리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이렇게 효과에 대한 도표 또 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곤충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자, 인지적 효과. 생명 존중 의식의 향상, 관찰력, 판단력, 집중력, 표현력 향상. 사회적 효과. 네, 교우관계, 협동심, 사회성, 친화력, 공동체 생활 적응력. 신체적 효과. 소근육 발달, 혈압, 코르티졸, 불면증 감소, 신체적 능력 향상. 정서적 효과. 스트레스, 우울, 불안 감소, 안정감, 즐거움, 행복감, 책임감. 네, 여기까지 우리 이 로마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 드디어 동물자원. 끝이 났네요. 네, 다음은 이제 드디어 농촌환경 문화자원 활동 소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우지 여러분, 안녕. 안녕.